시조 8편의 마지막 챕터인 삶의 애환을 다룬 두 가지의 사설 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부터 같이 봅시다. 자, 요거는 배경 지식을 한번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파트예요. 여기에 문학의 개념어들이 좀 나와서요. 조금 유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 우의적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우의적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우의적은 뭐냐면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문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다른 대상을 이용하여서 표현한다는 게 비유를 사용을 하고요. 비유를 사용해서 돌려 말하기를 했다라면 우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우회적으로 말하는 건 혹시 아시나요? 돌려 얘기하는 거를 우회적이라고 하죠. 우회적이 우의적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회적, 돌려 말하는 거 안에 우의적, 요거는 아예 씁시다. 우회적 안에 우의적이 들어가는데 이 우의적은 돌려 말하는 것들 중에서도 비유를 사용한 돌려 말하기를 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 두 개를 굳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하실 필요도 없고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우회적은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 우회적이라고 하고요. 요 두 단어를 우리 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를 설명할 때 사용을 해보자면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우의적이니까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세,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 두꺼비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하면 뭐 우의적으로 보여주었다 라고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우회적은 작가의 생각을 두터비란 대상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단어를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단어로 우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화는 뭐냐면요. 동물이나 식물, 사물 같은 것이 주인공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삶을 풍자한 소설을 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셨을 거예요. 이솝우화 이런 것들이 우화고요. 뭔가 대놓고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식물의 입을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우화 소설이 창작이 됩니다. 우화 소설도 우의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또 풍자와 해악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풍자와 해악의 개념도 하나 짚고 갈게요. 자, 아주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표현은 풍자는 비꼬는 공격적인 웃음, 해악은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웃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자는 부조리, 모순을 폭로하기 위한 웃음입니다. 비꼬면서 웃기는 게 풍자고요. 비판이 들어있는 웃음을 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학은요.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웃음이에요. 여러분들 배우셨던 봄봄이나 흥부가 같은 데서 나오는 웃음인데요. 무언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웃음으로써 그거를 승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통 해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작품인 그 한수마시 한수마에서 해악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작품 설명하면서 해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쌤이 여기 개구리 사진 밑에 두엄을 갖다 놨어요. 이거 사진을 넣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하였는데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쌓아둔 것을 두엄이라고 합니다. 고기 위에 두꺼비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떡 뛰어내리는 모습까지 넣어보았습니다.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히 치달아 앉아. 자,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서요. 두엄 위에 치달아서 앉았대요. 두엄 위에 올라가서 앉았대요. 두터비는 두꺼비고요. 탐관오리나 부패한 양반을 상징할 거고요. 그 탐관오리가 물고 있는 파리는요. 가장 약한 존재인 힘없는 백성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엄은요. 더러운 거, 두꺼비가 깔고 앉아있는 거, 즉슨 수탈한 재물, 권력자의 더러운 탐욕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있어서 건너산을 한번 바라보니까요. 백송골이 떠있더래요.
그 흰 송골매가 떠 있더래요. 요 아이는 탐관오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탐관오리가 빌빌 기게 만드는 상부의 중앙관리나 외세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슴이 끔찍하여, 가슴이 아주 섬뜩해서 풀떡 뛰어 내렸다가, 풀떡 뛰어서 내려가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자, 얘가 지금 송골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자빠졌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약자에게는 강하고 파리는 그렇게 잘 물고 있었으면서 백송골을 보니까 깜짝 놀라서 자빠집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양반 두꺼비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면서 웃기게 표현을 하였죠. 희화화라는 표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희화화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풍자하거나 비판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써 풍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백송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내리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희화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 글로 읽어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 나름 재밌는 장면이랍니다. 요 개구리가 이렇게 막 깜짝 놀라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 두엄 위에, 걸음 위에 막 굴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웃기지 않으신가요? 자, 마지막 종장까지 가겠습니다. 모처라 날랜 낼심한정 애혈질 뻔하게라. 마침 모처라 마침 날랜 아주 날쌘 낼심한정 나이기의 망정이지 애혈 피멍이 질 뻔했구나 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는 갑자기 두꺼비가 얘기하는 걸로 바뀝니다. 화자가 두꺼비로 바뀌어요. 화자가 두꺼비로 바뀜으로써 두꺼비의 독백체가 드러나는데요. 이거 필기 먼저 보시고, 화자가 두꺼비로 변했어요. 그리고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꺼비 아주 나쁜 아이다. 이 두꺼비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아주 별로인 인물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작가의 표현 의도와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아주 날쌘 나이기의 망정이지. 나 정말 대단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화자가 두꺼비로 변해서요. 작가의 표현 의도와는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얘가 지금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넘어졌는데 우스꽝스럽게 넘어진 다음에 태연한 척 하면서 아유, 나이기의 망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멋없는 사람인 것처럼 더 멋없는 존재로 비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높여주게 되었고요. 요 마지막 구절은요. 두꺼비의 자화자찬, 허장성세, 자기 합리화. 나 이거 넘어지긴 넘어진 건데 아주 날쌔서 나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된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 그리고 허세가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었죠. 허장성세는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정리한 내용이죠. 파리는 힘없는 백성, 두꺼비는 탐관오리, 백송골은 중앙관리 외세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풍자와 해악이 둘 다 드러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꺼비가 강한 권력자 앞에서 놀라서 넘어지는 모습은 웃기게 묘사가 됨으로써 해악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꺼비 아주 비굴한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을 한 것은 풍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해악과 풍자를 사용함으로써 주제의식이 강화된 작품이고요. 자빠지는 모습은 해악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두엄 풀떡 자빠지다 이런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서민적인 일상어를 구사한 부분이 많다는 측면에서도 어휘 사용에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핵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갈래는 사설시조 풍자 우의 해악적입니다. 여기서 우의가 나왔죠. 우의가 뭐였죠? 돌려 말하기인데 비유를 사용한 돌려 말하기다. 제재는 두꺼비고요. 주제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입니다. 파리를 물고 있다는 그 횡포와 허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의인법, 상징법 등을 사용을 했고요. 대상인 두꺼비를 희화화하였습니다.
자, 두꺼비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고요. 그 두꺼비, 파리, 백송골은 각각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수마, 새 한수마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배경 지식을 좀 많이 넣어뒀는데요. 이거 같이 읽으면서 해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와 감상을 앞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그칠 줄 모르는 씨름과 그 씨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두운 주제를 얘기하는데 나 정말 이러이러한 걱정도 있고 저러저러한 걱정도 있고 아주 씨름이 하나가득 있고 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통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좌절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조금 웃기게 표현을 합니다. 뭐 한숨이 계속 막아도 들어오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표현을 함으로써 슬픈 마음을 웃음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묘미를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슬픈 것을 웃음으로 해소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걸 승화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 그러면 해학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삶의 고뇌와 시름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한숨. 우리 한숨은 아휴 하는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삶의 고뇌와 시름을 한숨이라는 것으로 의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숨을 의인화함으로써 청자로 설정을 한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숨아, 새 한숨아 하고 한숨을 부르죠. 이 한숨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어디로 그렇게 들어오느냐 하고 묻는 화자의 모습이 서민들이 겪는 삶의 힘겨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도 장황한 문단속을 했음에도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의인화된 한숨의 그 집요한 것이 집요한 너 족자이길래 대굴대굴 말아서 들어오느냐 병풍이길래 접어서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주도 면밀함이 희극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씨름을 막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결국에는 씨름에 잠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웃음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던 그 당시 서민들의 건강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비행을 저지르고 하면 안 될 걸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껄껄 웃으면서 요거를 가볍게 승화시키고자 한 건강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요 작품 그리고 이전 작품도 사설시조인데요. 사설시조가 문학의 역사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요. 요 사설시조라는 갈래는요. 서민들의 진솔한이죠. 진솔한 삶을 파격적인 형식에 담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병시조는 세 줄로 짧게 끊기는 시조였어요. 근데 중장을 엄청 길게 늘려버립니다. 파격적이죠. 몇백 년을 이어져 온 이 형식을 깨버린 겁니다. 이 진솔한 삶을 파격적인 형식에서 담았다라는 게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사설시조는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길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시조는 주로 중인층이나 서민층, 이 작가 계층이었는데요. 사대부들이 창작했던 평시조와는 달리 현실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다채로운 문제들을 다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현에서도요, 영탄이나 비유 이런 좀 많이 사용되는 표현법들을 쓰지 않고요. 실생활 소재들을 동원을 해서 비유나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진솔함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자, 사설시조에는 이러한 언어 표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일상적인 생활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일상생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평시조가 이제 정신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노래했다면 사설시조는 시정의 현실적인 삶을 주로 노래했습니다. 시정은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 평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의 현실적인 삶을 노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답스럽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사설시조가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건강함과 발랄함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솔직합니다. 나의 감정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작품을 한번 볼게요. 한수마, 새 한수마, 내 어니 틈으로 들어온다. 자, 이거 니은다.
뭐였죠? 의문형입니다. 2인칭의 의문형입니다. 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의 너는 한숨이죠.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발상의 전환이 드러난 부분인데요. 사실 화자가 한숨을 쉬는 거죠, 원래.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한숨인데 여기에서는 집 밖에서 한숨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표현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기, 숫돌저기, 배목걸쇠 꾹딱 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쑥이쑥이 차였는데 병풍이라 덜컥 젖고 족자라 병풍이라 덜컥 젖고 족자라 대대 끌만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요거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요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장지가 계속 나와요. 고무장지는요, 그 고미다락이라는 다락방을 막는 문을 고미장지라고 하는 거고요. 새살장지는 가느다란 살을 사용한 문을 새살장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장지는요, 방과 방 혹은 방과 마루를 닫아주는 이런 문을 장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살장지, 고미장지 둘 다 장지문의 종류입니다. 자, 열장지도 마찬가지로 장지문의 종류고요. 들장지는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문, 들어서 올리는 장지문을 들장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톨적이라는 아이도 계속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문을 거는 경첩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지금 방문을 확인하시면 톨적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닫는 문이라면 요런 아이를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딱 문을 고정시켜주는 경첩 같은 이 아이를 톨적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수톨적이, 요렇게 딱 맞게 고정되는 것이 암톨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배목걸쇠는요, 요게 바로 배목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손잡이를 요렇게 해가지고 배목에다 걸고요. 여기다가 걸쇠를 끼웁니다. 그게 배목걸쇠예요. 잠금장치죠. 자, 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족자랑 병풍은 아시죠? 이렇게 병풍, 접어서 보관하는 이런 것을 병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을 우리는 족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장지문의 종류고요. 여기까지는 톨적이, 여기는 배목걸쇠네요. 전부 다 문 아니면 문과 관련된 거 혹은 잠금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뚝딱 받고요. 그 다음에 크나큰 자물쇠로 숫게 아주 꼭꼭 채웠대요. 아주 꼭꼭 차였는데, 아주 꼭꼭 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 너 말이야. 너 병풍이라서 몸을 덜컥 접고서 어느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너 족자라서 대굴대굴 말아서 들어오는 거야? 라고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니은다 의문형이죠. 자, 요 부분은요. 화자가 빈틈없이 문단속을 했는데도 한숨이 들어오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 병풍같이 몸을 접어서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니? 아니면 족자처럼 몸을 대굴대굴 말아서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니? 이렇게 한숨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숨을 막기 위한 문단석 과정을 되게 과장되게 보여줍니다. 문 닫고 자물쇠 걸었어.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이 문도 달고 저 문도 달고 이런 것도 달고 저런 것도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단속 과정을 과장되게 보여줌으로써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문의 종류, 자물쇠를 나열했습니다. 열거법을 사용했고, 사실 우리 한숨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한숨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뭔가 머릿속에 그려졌었죠. 한숨이 몸을 병풍처럼 접고 들어오고 대굴대굴 말아서 들어오고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숨을 병풍이나 족자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너 어느 틈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중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종장 가볼게요.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어쩐지 너가 온 날 밤이면 잠을 못 들어 죽겠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결국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웃음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건강한 생활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더 알아보기 한번 볼게요. 혹시 요 창내고자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이것도 굉장히 유사한 작품인데요.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내 가슴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무장치, 요거 되게 익숙하시죠? 여기 되게 익숙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유사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시조가 유동문학, 움직이는 문학이자 적층문학, 쌓여오는 문학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동문학이자 적층문학으로서 작품 간의 활발한 상호 교섭을 거쳐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유동문학이자 적층문학이라는 것은요, 구비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유동문학, 움직이는 문학, 말로 전달되면서 움직이는 문학이고요. 말로 전달됨으로써 점차 쌓여가는 문학이었어요.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구절들이 서로 다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설시조는 작품 간의 상호교섭이 많이 있었던 작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가슴에 창문을 달아서, 고무장치, 새살장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달아서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했대요. 창을 내서 답답할 때면 이 문을 열고 닫으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가슴에 창문을 달아버리고 싶다. 이런 비슷한 주제의식을 공유하는 사설시조였습니다. 자, 핵심 정리하고 요 8개의 시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시조고요. 수심가입니다. 그리고 해학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고요. 여기서의 수심은 매우 근심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근심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제재는 한숨과 시름이고요. 주제는 시름과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의인 나왔었고요. 반복 열거 같은 다양한 표현법들이 사용이 되었고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아주 야단스럽고 해악스럽게 표현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생활 속의 사물, 우리 장지문이나 돌적이 이런 사소한 사물들을 열거해서요. 굉장히 진솔하게 표현했고 생동감 있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사물들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정서를 표현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개의 시조 작품을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가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